남자라면 한 번쯤 꿈꾸는 시계, 롤렉스. 그런데 한때 3,800만 원을 호가하던 그 시계가 지금은 2천만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주식도 금도 비트코인도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이 시대에 유독 이 손목 위의 자산만은 정점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끝도 없이 오를 줄 알았던 절대 신화, 롤렉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단순히 시세가 빠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동경하던 그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는 훨씬 더 큰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신화가 어떻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무엇이 결정타가 됐는지 그 무너지는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026년 지금 이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같은 환상에 속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불과 몇 년 전 시계는 더 이상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코로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이 멈춰있던 그때 시장에는 막대한 돈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여행도 외출도 막힌 시절이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돈은 결국 한 곳으로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명품 시계였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취미였을 겁니다. 비싼 시계 하나쯤, 남자의 로망이라 불리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곧 전혀 다른 물건이 됩니다. 사람들은 시계를 차기 위해 산 게 아니었습니다. 오르니까 샀습니다. 주식처럼, 코인처럼. 시계가 거래되는 자산이 된 시대였습니다. 손목에 차는 물건이 통장에 넣는 자산으로 바뀐 겁니다. 매장 앞 풍경부터 달라졌습니다. 인기 모델은 정가로는 살 수조차 없었습니다. 돈을 들고 가도 물건이 없었습니다. 진열장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누군가는 단골이 되려고 관심도 없는 다른 시계부터 사들였습니다. 시계를 살 자격을 먼저 사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손에 넣은 인기 모델은 가격이 달랐습니다. 중고로 되팔 때 받는 값이 정가의 두세 배였습니다. 정가 1,000만 원짜리가 시장에선 2,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사기만 하면 오른다. 이 단순한 공식이 손목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문을 나서는 순간 차익이 생기는 물건. 세상에 그런 물건이 흔할 리 없습니다. 그 정점에 롤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록색 판이 박힌 서브마리너 그린. 이 시계 한 점이 한때 3,800만 원대를 호가했습니다. 정가의 두세 배가 붙은 값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몇 년치 월급이 손목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작은 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계를 차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사두었다가 되팔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차익이 남았습니다. 시계 매장은 더 이상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소에 가까웠습니다. 손목 위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올려두는 일, 그게 가능해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산 건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자산을 샀고 그 시계가 증명해주는 신분을 샀습니다. 나도 이만큼 됐다는 증표였습니다. 시간을 보는 도구에 그렇게 많은 돈이 몰린 적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격은 앞으로도 오르기만 할 거라는 믿음. 그런데 이 끝없는 상승에는 처음부터 금이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이 자산은 2022년 봄을 정점으로 정반대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빠졌을까요? 시계 시세를 통째로 보여주는 와치 차트 지수가 있습니다. 개별 모델 하나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체온을 재는 숫자입니다. 이 지수는 2022년 봄 약 1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만 달러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3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자산이라던 게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대장주 데이토나의 추락은 더 가팔랐습니다. 한때 중고 거래가가 5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로 오갑니다. 손목 위에서 중형차 한 대 값이 그냥 증발한 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고 누군가에게는 전세금의 일부였습니다. 차익을 노리고 웃돈까지 얹어 사뒀던 사람들은 그 돈을 고스란히 까먹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차고 다니기도 애매한 채로 서랍 속에 묵혀둔 사람도 많습니다.
서브마리너 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3,800만 원을 호가하던 그 시계가 지금은 2천만 원대입니다. 불과 3년 만에 1,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주식도, 비트코인도, 금도 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오직 명품 시계만 홀로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는 자산이 고금리 앞에서 가장 먼저 외면받은 겁니다. 여기서 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부 스틸 모델은 중고 프리미엄이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정가가 오히려 중고가보다 비싸지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정가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매장 정가표가 중고 시세보다 높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던 그 공식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매장에서 정가를 주고 사는 순간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웃돈을 주고도 못 사서 안달이던 시계를 이제는 정가보다 싸게 중고로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산이라 믿고 줄을 섰던 그 시계가 이제는 사자마자 값이 빠지는 물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흔들린 건 중고 시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만들어 파는 본사들이 함께 휘청였습니다. 신화를 떠받치던 토대가 밑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스와치 그룹을 보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순이익이 1년 만에 89% 줄었습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입니다. 100을 벌던 회사가 10일밖에 못 벌게 된 셈입니다. 구찌를 거느린 캐리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룹 순이익이 62% 급감했습니다. 까르띠에를 가진 리치몬트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다만 시계 부문만 따로 떼어보면 13% 줄었습니다. 주얼리는 버텼지만 시계만은 끝내 버티지 못한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패션 시계 명가 파슬입니다. 이 회사 주가는 10년 전에 약 180분의 1까지 내려앉았습니다. 100을 넣었으면 지금은 1도 안 남은 셈입니다. 10년 전에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면 거의 전부를 잃은 겁니다. 한때 거리마다 보이던 그 브랜드가 시장에서 사실상 잊혀진 겁니다. 자산이라 믿었던 것이 절반으로 줄고 만든 회사들의 이익마저 무너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명백한 직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 빠진 거라면 신화의 붕괴라고까지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격이 반토막 났다는 것. 그건 견딜 수 있는 충격이었습니다. 자산이 빠지는 일이야 주식에도 있고 부동산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계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가격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을 노린 습격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짝퉁입니다. 여러분이 떠올리는 길거리 가짜 시계가 아닙니다. 이름부터 다릅니다. 슈퍼페이크, 슈퍼클론. 겉모습은 물론이고 안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까지 그대로 베낍니다. 무게도, 손목에 닿는 감촉도, 초침이 도는 소리까지 똑같이 만듭니다. 얼마나 정교할까요? 오래 만져온 전문가조차 맨눈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시계를 분해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차이를 잡아냅니다. 손목에 차고만 있으면 그 누구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완성된 가짜 시계를 한 번에 들여오면 세관에 걸립니다. 그래서 부품 상태로 쪼개서 들여옵니다. 통관을 통과한 뒤 국내에서 조립해 완성합니다. 조립 키트처럼 나눠 들여오는 방식입니다. 단속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드는 진화한 수법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적발한 위조품 금액은 2,789억 원. 그 전해보다 64%나 뛰었습니다. 한 해 만에 이만큼 늘었습니다. 길게 보면 더 무겁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한 짝퉁 명품은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가운데 시계 부문에서 적발 금액 1위를 차지한 브랜드, 바로 롤렉스였습니다. 1,388억 원. 가짜가 가장 많이 노린 시계가 바로 그 신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1월에는 온라인으로 팔린 위조품 7만 7천여 개가 한 번에 적발됐습니다. 이걸로 챙긴 부당이득만 165억 원. 단속에 걸린 게 이 정도입니다. 걸리지 않고 손목으로 흘러들어간 가짜는 셀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결정타일까요? 명품 시계가 자산으로 대접받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짜라는 확신. 이 시계가 틀림없는 진품이라는 믿음 위에서만 수천만 원이라는 값이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가짜가 진짜를 무너뜨립니다. 옆 사람 손목의 시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순간 진짜를 가진 사람까지 의심을 받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큰 돈을 주고 산 진품마저 가짜가 아니냐는 눈초리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진짜조차 이제 의심부터 받습니다. 이건 가진 사람에게는 배신입니다. 진짜를 증명하려고 감정서를 챙기고 보증서를 챙겨도 그 노력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산의 핵심인 진위 확신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거래는 위축되고 시세는 더 빠집니다. 가짜의 그림자가 진짜의 신뢰까지 끌어내리는 후폭풍입니다. 내 손목 위의 진짜가 가짜의 그림자에 갇혔습니다. 가짜에 흔들리고 시세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애초에 그 진짜는 왜 그렇게까지 비쌌을까요? 2024년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이 한 명품 브랜드를 조사합니다. 대상은 시계가 아니라 가방이었습니다. 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 그 가방을 만드는 데 들어간 제조 원가가 얼마였을까요? 약 53유로, 우리 돈으로 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장 판매가는 2,600유로, 약 380만 원이었습니다. 원가의 49배, 8만 원짜리가 380만 원이 되어 손님 앞에 놓였습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건 시계가 아니라 가방 이야기입니다. 시계의 원가가 얼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격 구조는 한 가방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품 산업 전체가 똑같이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방이든 시계든 값을 매기는 원리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들여다본 건 가방 한 점이었지만 거기서 드러난 건 산업 전체의 셈법이었습니다. 이들이 값을 매기는 기준은 원가가 아닙니다. 이야기와 희소성입니다. 평범한 금속과 가죽에 장인의 서사를 입히고 일부러 수량을 조인 다음 그 위에 가격을 적습니다. 우리가 낸 돈의 대부분은 재료값이 아니라 그 위에 더 씌워진 이야기의 값이었던 겁니다. 손에 쥔 건 금속과 가죽인데 지갑에서 빠져나간 건 그 이야기를 향한 동경이었습니다. 경제학에는 이걸 설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배블론 효과. 보통 물건은 비싸지면 덜 팔립니다. 5만 원짜리 우산이 10만 원이 되면 사람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명품은 정반대입니다. 비쌀수록 더 갖고 싶어집니다. 가격표의 숫자 자체가 신분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브랜드 입장에서 값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릴수록 더 잘 팔립니다. 그래서 희소성은 만들어집니다. 물건이 정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일부러 적게 푸는 겁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어도 일부러 줄을 세우고 기다리게 하고 못 사게 막습니다. 그 못가짐이 갖고 싶은 마음을 키웁니다. 줄이 길수록 그 끝에 있는 물건은 더 귀해 보입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더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부족함 위에서 신화가 유지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돈 주고 산 건 정말 시계였을까요? 이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브랜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반격은 롤렉스에서 나왔습니다. 롤렉스가 인증 중고 시장에 직접 뛰어든 겁니다. 본사가 보증하고 본사가 파는 중고시계. 2025년 이 사업의 규모는 약 6억 달러로 롤렉스 중고시장의 11%를 넘어섰습니다. 확장 속도도 빨랐습니다. 취급 매장은 107개에서 271개로 늘었습니다. 1년 남짓한 사이에 2배가 넘게 불어난 겁니다. 떨어지는 중고 시세를 이제 본사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세가 정말 단단했다면 본사가 중고시장에 발을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이 알아서 오르는데 굳이 본사가 나설 까닭이 없으니까요. 직접 소방수로 나섰다는 건 어딘가 불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끄려고 달려왔다는 건 타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신화를 지키려는 이 안간힘 자체가 신화의 균열이 같다는 가장 정직한 자백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불편한 진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산 건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원가 53유로짜리 가방이 380만 원에 팔리고 본사가 직접 중고 시세를 떠받치러 나선 시장.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산 건 정말 시계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산 건 손목 위의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여기까지 왔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나도 성공했다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계가 아니라 손목 위에 명함을 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계는 비쌀수록 잘 팔렸습니다. 값이 곧 신분이었으니까요. 로고가 클수록, 가격이 높을수록 더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산 게 시계가 아니라 인정이었다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의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로고를 드러내는 소비에 피로가 쌓였습니다. 큰 로고를 자랑처럼 다는 일이 더는 멋이 아니게 됐습니다. 대신 조용히 누리는 소비가 떠올랐습니다. 로고 없이 티 안 나게. 진짜 부자는 로고를 달지 않는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가장 비싼 걸 가장 조용히 입는 것,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자존감을 사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엔 보여주는 것이 자존감이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은 1인당 명품 소비가 세계 1위입니다. 한 사람당 한 해 약 325달러. 미국도 중국도 우리 아래였습니다. 명품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 말은 거품이 꺼질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나라도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은 약 2조 8천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중 명품을 되파는 거래만 한 해 48% 늘었습니다. 한 중고 거래 앱에서는 시계 거래액이 1년 새 11% 더 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사람들은 명품을 갖는 물건이 아니라 처분하는 물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만큼 되팔 것을 계산합니다. 살 때 이미 되팔 값을 따집니다. 손목에 채우기 전에 내릴 날을 생각합니다. 자존감의 증표였던 물건이 언제든 값으로 바뀌는 자산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여기엔 분명 허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동경했던 것이 결국 잘 만든 이야기였다는 사실. 하지만 그 허탈함 끝에 다른 감정이 옵니다. 이제는 안다는 감정입니다. 가격표 뒤에 구조를 받고 신화의 민낯을 받습니다. 더는 이름값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안 속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지금 이 신화는 정말 완전히 끝난 걸까요? 흥미롭게도 추락은 멈췄습니다. 3년을 내리 미끄러지던 중고 시세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단 한 브랜드만 플러스였던 시장이 2026년 1분기에는 전체 브랜드의 70% 넘게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고가 시계는 최근 6개월 동안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걸 두고 또 한 번의 과열이 아니라 그저 안정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인기 있는 스틸 모델은 정점 대비 30%에서 50%까지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가표가 중고가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그대로입니다. 무엇보다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그 공식 자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일부 회복했지만 신화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확인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무너진 건 가격이 아니라 신화였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시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품이든 무엇이든 남들이 사니까 이름값 때문에 우리가 지갑을 여는 그 순간 우리는 물건의 값이 아니라 환상의 돈을 내는 겁니다. 가격표 뒤에 숨은 이야기를 한 번 더 의심하는 사람, 냉정해진 소비자가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은 명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산 명품, 후회는 없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